이 사건에서 이제 국제법정에서죠. 이 계획이 헝가리 조약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비례성을 위반하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합법적인 대응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비례성, 아까 나온 것이죠. 비례 원칙. 자, 조약 이행을 헝가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이 새로운 시계획은 다뉴브강의 흐름을 봉쇄시킬 수 있는 작업에 착수했다. 딱 보면은 이거는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작업에 착수했다. 대응 조치가 좀 심하죠. 앞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뭐 협상을 한달지, 협상을 요구한달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작업에 실제로 착수했다지. 그래서 이제 ICJ는 비례성 원칙을 들어서 대응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오늘 아침 입이 녹화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관한 국제재판소 의견인데요.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And the view of the court. 법원의 견해에 따른 An important consideration is 중요한 고려사항은 is the effect of a countermeasure. 대응 조치의 효과는 must be commensurate with the injury suffered. 입은 피해에 상응해야 된다. commensurate 하면은 동일한 유사한 비례가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Taking account of the rights in question. 문제된 권리들. 법은 권리 의무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약상 양국 간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총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The court considers, 법원은 생각하기에 the Czechoslovakia by unilaterally assuming control of a shared resource,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share, 다음 공유라는 뜻이죠. 다뉴브강을 이렇게 공동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다뉴브강이 하나의 자연자원이라 했을 때,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컨트롤하겠다, 제어하겠다. And thereby depriving Hungary of its right to an equitable and reasonable share of these waters on the ecology of the riparian area of Zgetsov. 그래서 그럼으로써 헝가리의 권리, 형평적이고 합리적인 이 다뉴브강이죠. These waters 하면 다뉴브강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동 개발하고 쉐어하는 거, 이런 것을 빼앗았다. 헝가리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가 어떤 일방적으로 그 중단 선언을 하자 체코슬로바키아가 실제로 지금 다뉴브강 흐름을 봉쇄시킬 수 있는 작업에 착수했잖아요. 이거는 라이페리안 하면 이거 강 말합니다. 그런 환경 생태계에 관련한 어떤 조약상에 헝가리의 권리 침해했다. Failed to respect the proportionality which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국제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비례성 원칙. proportionality 하면 비례성 의미죠.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외교적 보호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적 보호권. 이 외교적 보호권은 아까 얼핏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론적 출발점은 바텔의 의제에서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자국민이 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이거는 국가가 관심을 줘야 되고요. 국가 이해관계를 갖고 그 피해 국제를 위해서 행사될 수 있는 국가적 권리다. 그 국가의 권리다. 이 외교적 보호권의 역사를 보면은 제섭 같은 국제법학자도 말했지만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역사는 제국주의와 달러 외교사의 한 측면이 아니냐. 강대국의 대외 압박의 주요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외교적 보호권에 관해서는 국제법위원회 ILC 국제법위원회 2006년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이 있습니다. 그 1조를 보면은 외교적 보호를 정의하면서 국가 자신의 권리 또는 국가의 피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의제다, 리갈 픽션이다. 그래서 사실 본질은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국제법 체계에 따라서 개인은 국제법상 뭐 권리 의무를 향유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뭐 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했죠.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만이 인격자고 국제법 체계상 이제 국가가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 국가 자신의 권리로서 어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국제 청구를 한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법리상 뭐 모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의제에 너무 의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위원회가 그 1조에서 이제 과거와 같이 이것이 뭐 국가 자신의 권리다. 또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국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재 435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19조 실행의 권고 Recommended Practice라는 제목하에서 첫째, 특별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외교적 보호의 행사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할 것. 둘째, 외교적 보호의 행사 여부와 배상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고려할 것.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전통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법 형식적으로 국가의 권리다. 피해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제청구다. 뭐 사실은 그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최근 초안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배상금을 받으면 합리적인 비용 제공 후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국가의 권리다 이걸 강조하면은 국가가 배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국가의 권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제법위원회 ILC 초안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법 판례가 이제 이 마브로마티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리스와 영국 간의 분쟁인데요. PCIJ 시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 시대 상설 국제사업재판소죠. 1924년도 사건입니다. 마브로마티스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국적국이에요. 그러니까 마브로마티스를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제 청구, 국적국인 그리스가 국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마브로마티스는 이제 상인 건설업자,
팔레스타인의 통치국이던 오토만 제국과 철도 부설에 관한 양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차 대전 후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위임 통치에 놓이게 되자 마브로 마티스는 영국에 대해 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위임 통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이 사인인 마브로 마티스하고 팔레스타인 오토만 제국, 팔레스타인 오토만 제국하고 체결된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이 이제 오토만 제국이 망하고 결국 영국의 유인 통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이러한 경우에 이 계약이 영국에 의해서 승계되어야 하느냐. BCIJ는 이제 승계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브로 마티스는 이제는 영국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마브로 마티스는 영국에 대해 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청구는 제대로 했는데 당사자는 잘 담았어. 청구를 했는데 거절. 그리스가 외교적 교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그리스는 BCIJ에 영국을 제소했다. 자,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영국을 제소했습니다. ICJ는 이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실제로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인정했어요. 다만 이제 영국 정부는 이것이 그 마브로 마티스 개인하고 영국 간의 관계다 이걸 자꾸 주장을 했는데 PCIJ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리스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면서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것이죠. 군대법 체계에 따르면 그리스와 영국 간의 소송이 각하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마브로 마티스가 손해를 입었느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만 그리스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주장은 정당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본질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원문으로 좀 보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It is an element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The state is entitled to protect its subject. 국가는 its subject, 자신의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When injured by act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committed by another state.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From whom they have been unable to obtain satisfaction through the ordinary channels. From whom, whom이라는 건 뭐예요? Another state겠죠. 유책국, 책임이 있는 나라, 유책국이라고 했습니다. 유책국, 우리 교재에 유책국이라는 표현,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국가, 책임 있는 국가들로부터 적절한 만족을 얻지 못하면 through the ordinary channels, 보통의 채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자가 근데 일본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국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법상 불법행위를 청구했다 할지 많은 경우에 국내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디너리 채널이에요. 국내. 이제 뒤에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하고 유사합니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으면 이제
좋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제법상 국제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오디너리 채널, 국내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완료해야 국제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전했죠. 법리가 이제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것이 소위 이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By taking up the case of one of its subjects and by resorting to diplomatic action or international judicial proceedings on its behalf. 그래서 자신의 피해를 받은 자신의 국민의 어떤 사건을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청구한다. 그리고 어떤 외교적 어떤 수단에 의존한다. 리조팅하는 의존하죠. 또는 국제 사법 절차에 의뢰한달지. 그래서 그 피해자를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 그 외교적 보호권 행사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A state is in reality asserting its own rights. 국가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Its right to ensure in the person of its subject respect for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그래서 그 국제법 규칙을 존중.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게 있죠. 그래서 국제법 존중주의, 우리 법 총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 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국가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 교재 다음 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벨기에와 스페인, 벨지움 vs 스페인, 그다음에 1970년 국제사법재판소 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는 이제 그 외교적 보호권 관련한 판례인데요. 그 주주의 국적국, 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벨지움은 이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의 다수 주주들의 국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원고로서 청구한 사건인데, 우리 회사법상 그 법인격 공부하면서 회사와 주주는 다른 법인격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뭐 형해화돼가지고 법인격 부인론이 있긴 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와 그 주주는 다른 법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그 회사가 원고가 됐었던 피해 배상을 위한 청구를 한다. 제약 원칙이고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 관련해서 보면은 회사의 등록지이고 회사의 법인격, 회사의 국적은 보통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이게 설립된 회사인가, 설립 등기지 등기직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통 이렇게 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바르셀로나 전력회사는 캐나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니까 그 전력회사가 이제 스페인에서 전력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산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주주들의 권리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스페인을 상대로 재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의 국적국인, 그 회사의 국적국인 캐나다가 원고가 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습니다.
벨기에는 이게 주주의 국적국이니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사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결이 시사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법적 분쟁 상황에서 너무 복잡한 현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회사의 법인격은 독립적이고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자, 그래서 외교적 보호권이란 국가의 권리이므로 이를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한다면 어떠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를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국가는 재량권을 갖는다. 어떠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갖는다. 그래서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이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배상받고 그 배상금을 개인에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법 형식 논리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 판결문에서는 수단의 선택이랄지 정도에 대해서 국가가 재량권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볼까요? The state must be viewed as the sole judge to decide whether its protection will be granted, to what extent it is granted, and when it will cease.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함에 있어서 보호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whether, 그리고 to what extent, 어느 정도로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when it will cease, 언제 그 외교적 행사,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끝날 것인가, 이런 것을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It retains in this respect a discretionary power, the exercise of which may be determined by considerations of a political or other nature, unrelated to the particular case. 그래서 이제 개인의 피해 차원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이고 다른 공적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discretionary power는 이제 재량권이죠. Since the claim of the state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the individual corporate person whose cause is espoused, the state enjoys complete freedom of action. 그래서 이 국가의 국제 청구는 그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회사, corporate person 하면 이게 법인이라고 법인, 법상 법인 자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체로서의 법인, 이거는 이제 자연인은 개인이나 법인, 자연인이나 법인, 이들의 어떤 코우스, 지금 손해를 입었잖아요. 왜 이 손해를 복구하는 그런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그들의 어떤 이러한 코우스를 espouse, 국가가 이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떠맡았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법인의 이 어떤 청구권하고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국가 자신의 권리다. 국제법상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자신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the state enjoys complete freedom of action. 국가는 완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정도는 어떠냐, 그 기간은 어떠냐, 이런 것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한은 어떠냐, 독립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판례들이 꽤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2000년 판례 있고요. 2011년 판례도 있어요. 2011년 판례는 우리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재판관 이강국, 민영기, 이동구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2012년도 판결. 뭐 대법원 판결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사법상 불법의 손해배상 사법상 청구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연히 이건 공법상 소송이죠. 그러니까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랄지 그 피고가 이제 국가가 되겠죠. 자, 2000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자,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일본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제1한국인 피징용 부상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 한국을 인력 징용 그리고 병참 기지화 했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국제 위법행위가 되어서 이제 국제법상 국제 청구 문제가 있고요. 1960년 되죠. 청구권 협정이 한국과 일본 간에 매우 신속하고 간략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국내 정치적 어떤 저항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자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일본에 있는 피징용 부상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1한국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정부에 있는데,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일본국 국내 법원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헌법상 자신의 기본권, 자신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상 노력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죠. 자, 이 한일 청구협정에 보면은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협상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일본국 정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조지 보면은 그 협정상 어떤 절차를 다 밟았느냐 이걸 다투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 이제 헌법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여러 의무 조항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공권력의 주체 국가 기관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외교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재량이랄지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어떤 심판할 수 있는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나 전쟁이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였지, political question이랄지 이런 법리가 발전해 있고요. 쉽게 법에 의해서 어떤 합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대일 청구권 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한일 양국 해석이 서로 달랐다. 그런데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은 본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최약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본 슬라이드는 2000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예요.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 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돼야 하고, 2006년 유엔 국제법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총회에 제출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 제19조